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은 책의 받침이라는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샘 앤 파커스에서 펴낸 책으로 브루크하르트 슈피넨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본 책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이유는 기억을 남겨두지 못할 만큼 너무 어렸을 때, 글자도 읽지 못할 때 그림책을 가장 먼저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꼬꼬마 시절 알록달록 예쁜 그림에 취해서 책을 손에 들기 시작해서 학창 시절에는 남들이 읽는다니까 나도 뒤처질 수 없어서 읽었던 책들이 있었고요. 이제는 내 스스로 손에 가는 책들을 서점에서 읽다가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좋은 책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책이 주는 느낌, 감정이라는 것이 참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새삼 느끼게 되네요. 책의 받침은 서점에서 이 책 저 책 뒤적뒤적 하다가 책 제목이 눈에 띄어서 손에 들게 되었는데 이 책은 크게 서문, 몸체에 대하여, 사용에 대하여, 전문성에 대하여 모여있는 책들, 맺은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용에 대하여 챕터 부분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 볼 건데요. 사실 제목만 봐도 재미있겠다 싶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용에 대하여 챕터에 포함된 이야기들만 예로 들어보자면 좋아하는 책, 알맞은 책, 부적절한 책, 비싼 책과 싼 책, 발견된 책, 선물 받은 책, 사인된 책, 독점된 책, 빌린 책, 분실된 책, 훔친 책, 두고 간 책, 버린 책, 금지된 책, 학대받은 책, 불살라진 책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재밌겠죠? 뭔가 책을 책 자체보다는 우리의 추억이나 감정과 연결해서 풀어낸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요. 궁금하시죠? 자, 그럼 책의 받침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알맞은 책. 책이 늘어나면 다른 물건을 원래의 위치에서 몰아내야만 한다. 책이 놓인 자리에는 다른 물건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자명한 물리학적 이치처럼 들린다. 그러나 만일 짧은 여행을 떠나려고 배낭을 꾸리거나 상당히 긴 여행을 위해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챙길 때면 이것은 골치 아프게도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다. 어디에 짐을 꾸리든 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책을 선택해야만 한다. 이것은 업무 여행이나 휴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책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선택이다. 책을 구입한다는 것은 자리를 차지하는 물건을 집안에 들이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이 물건이 집안에 있을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다. 책장이 책들로 채워진다. 그리고 결국에는 책장이 꽉 차기 마련이다. 이제 책상, 침실용 협탁, 거실 탁자 위에 책이 점점 수북이 쌓인다. 마침내 책들이 기우뚱해져서 무너져 내릴 때까지. 처음에는 지하실이나 다락이 한없이 넓어 보인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장담한다. 책의 물질적 속성은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운송과 보관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더 나아가 물건으로서의 책은 우리가 한정된 분량의 책만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슬픈 상황의 상징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도 책장처럼 책을 위한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대략 계산해 보면 5,000권 정도가 상한선이다. 물론 책을 아주 많이 읽는 사람만이 이 상한선에 도달할 수 있다. 책을 60년 동안 읽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다면 약 3,000권을 읽을 수 있다.
즉 스스로를 다그친다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일반적인 크기의 방 하나를 채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생 읽는 책의 분량과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보관할 수 있는 책의 분량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 우리가 소장하는 책의 분량만큼 딱 그만큼의 텍스트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마련하는 모든 새 책은 그 책들이 우리의 책장을 차지하는 공간만큼 우리의 독서 생활을 차지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맞은 책을 고르기 위해 신경 써야 하는 이유이다. 비싼 책과 싼 책. 어떤 책이 비싸고 어떤 책이 싼지는 구매자의 지갑이 결정한다. 값이 싸고 비싸고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책의 역사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책이 너무 비싸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책은 도달 불가능한 목표였다. 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책은 조금씩 저렴해지기 시작했다. 40여 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는 새 책의 평균 가격과 사람들의 평균 구매력이 최적의 관계였다고 언젠가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것은 잘못된 계산에서 기인한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책이 단연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요새는 누구나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수많은 책들을 아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날 모든 독자들이 비싼, 아주 비싼, 어쩌면 지나치게 비싼 책에 얽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내 경우에는 초호화판으로 제작된 범선의 전성기라는 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책은 델리우스 크라징 출판사에서 1970년에 처음으로 프랑스어를 독일어로 번역해 출간한 이래 20년 동안 출판 목록에 올라 있었다. 1970년 바로 그 해에 나는 범선에 열광하기 시작했으며 시립도서관에 소장된 책 말고 이 주제에 대한 다른 책이 더 있는지 알아보려고 서점에 갔다. 서점에서는 그런 책은 없다고 대답했다. 이 분야의 진열대에는 취미로 범선을 타는 사람들과 노르웨이 피오르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기 위한 가이드북들만 있었다. 그러다 서점 주인에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마도 델리우스 크라징 출판사의 영업사원이 그 직전에 다녀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래서 나는 신간 도서 목록을 훑어볼 수 있었다. 거기에 범선의 전성기가 있었고 그 책은 의문의 여지 없이 내가 찾는 책이었다. 풍부한 컬러 사파들은 물론 넓게 펼쳐서 볼 수 있는 범선의 단면도와 사쿠들의 도예까지 실려 있었다. 그 책을 말 그대로 기어코 가져야만 했다. 그런데 가격이 무려 54마르크에 달했다. 오늘날 그 돈이 몇 유로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에게 맡기련다. 또 계산 결과가 어떻든 간에 당시 내게 중요했던 숫자 5만큼 중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숫자 5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당시 내 한 달 용돈이 5마르크였기 때문이다. 나는 지인들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며 돈을 쥐어짜냈다. 즉 10마르크 정도는 대체로 단기간에 조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54마르크짜리 책이라니 그것은 그냥 불가능에 가까웠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내 옆에 그 책이 있다. 그 가격이 ISBN과 함께 여전히 안쪽 면에 쓰여 있다. 그 아래로는 내가 1980년에 직접 도안한 장서표가 붙어 있고 현재 델리우스 크라징 출판사 사장인 콘라드 델리우스의 서명도 되어 있다. 2007년 나는 델리우스 크라징에게 서명을 부탁했다. 내가 그 비싼 책을 주문할지 말지 심사숙고했던 1970년에 콘라드 델리우스는 내 또래의 학생이었다.
이 모든 정황들이 명백히 알려주듯이 실제로 나는 그 당시에 그 책을 주문해서 구입했다. 하지만 당혹스럽게도 그 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일말의 기억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훔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다만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는지는 정말 모르겠다. 아마도 조르고 거짓말하고 속인 탓에 수치심이 기억을 지워버렸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 책을 손에 넣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책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던가. 그 책을 읽는 것은 일종의 엄숙한 예배를 드리는 것과도 같았다. 조심조심 귀가 접히지 않도록 컬러 화보를 펼치는 것은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다. 나는 한동안 모든 책을 커버 없이 책장에 꽂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때도 범선의 전성기의 커버만은 버리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커버와 책은 다시 하나로 결합했다. 커버가 벗겨져 있던 동안 책등이 조금 바랬고 모서리 부분은 약간 회색으로 변색됐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도 이 책을 손에 들 때마다 오래된 것일수록 더욱 사랑스럽다는 표현의 의미가 생생하게 다가온다. 즉, 이 책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나만 이 책을 소중하게 여기는 듯하다. 사파의 아름다움과 텍스트의 내용은 조금도 소실되지 않았지만 이 책의 물질적인 가치는 거의 사라졌다. 인터넷에서 이 책의 가격은 4유로에서 시작된다. 책이 새 책이었을 당시 담배 한 갑의 가격이 2마르크 정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결국 이 책은 담배 한 갑의 가격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책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책값은 전반적으로 저렴해지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명 독자들에게 반가운 현상이다. 그러나 나는 이 때문에 책을 둘러싼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두려워진다. 어쨌든 이미 음악이나 영화, 책, 신문 등 디지털로 제공되는 모든 문화 상품에 고정 요금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모든 문화적 산물을 일체 무료화하자는 제안들이 있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모든 책은 텍스트가 인쇄되어 나오기까지 넘어야 했던 장애물들에 대한 감각을 전해준다. 그때 그 시절 13살 소년이었던 나에게 범선의 전성기의 어마어마한 가격은 내가 그 주제에 침잠해서 화보들에 빠져들고 도예들을 펼쳐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정들이 필요했는지를 똑똑히 알려주었다. 그것은 유익한 가르침이었다. 우리가 그 가르침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발견된 책. 최근 몇 년 동안 내가 책을 구입한 방식은 솔직히 걱정스러울 정도로 실용적인 경향을 띠었다. 이것은 분명 나에게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책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는 사람은 자신이 찾는 책이 무엇인지 이미 정확히 알고 있다. 주문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그러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작은 서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다. 작은 서점들의 큰 장점은 조카에게 어떤 책을 선물하면 좋을지 또는 이비사 섬에서 휴가를 보낼 때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있었다. 배회하는 애서가를 위한 마지막 하나 남은 피난처는 벼룩시장이다. 벼룩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작가나 특정 책에 대해 문의할 수 없다. 주제별로 분류하거나 저자명을 알파벳 순으로 분류해 놓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 최근 베스트셀러를 권유하는 사람도 없다.
그 대신 온갖 잡다한 물건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자들만 있을 뿐이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려면 허리를 굽혀 목을 길게 늘여 빼야 한다. 몇 년 동안 나는 거의 매 주말마다 벼룩시장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면서 책만 고집스럽게 판매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그때 내가 손에 들고서 살까 말까 망설였던 책만 해도 좋기 수천 권은 될 것이며 또 그중 수백 권은 손에 넣었다. 때로는 발견한 책에 열광했고 때로는 시큰둥하게 손에 잡히는 대로 사기도 했다. 내 장서 목록에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책이 있었는가 하면 새로운 목록을 만들어야 하는 책도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도 몇 번쯤은 운이 좋았던 적이 있었다. 귀중한 희귀본을 저렴한 가격에 손에 넣은 것이다. 그 중에는 프란츠 카프카와 로베르트 발저의 초판본도 있었는데 내 수집 열망을 충당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애석하게도 그 책들을 다시 팔 수밖에 없었다. 여기저기 책을 찾아다니다 보면 쉽게 병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다. 어쨌거나 나도 그런 욕망을 느꼈고 그 욕망은 끊임없이 나를 가난의 늪으로 빠뜨리려 했다. 나는 그로 인해 병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부정했다. 그러나 체력이 벽에 부딪히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벼룩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아침 일찍 일어났으며 대충 커피 한 잔으로 아침 식사를 때웠다. 그 정도로 긴장하고 예민해져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손은 지저분해지고 등은 쑤셨지만 그러기 전에는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책 몇 권의 주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법원 출입기자 슬링을 처음으로 벼룩시장에서 알게 되었고 신문 문예란의 기고가 발터 키아울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 날이면 저녁에 완전히 녹초가 되어 새로 구입한 책 몇 권과 맥주 한 병을 앞에 두고 내 방에 앉아 있었다. 대개는 행복감에 젖은 채로 말이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실제로 이 책들을 골랐을까? 아니면 혹시 이 책들이 나를 선택한 건 아닐까? 때로는 책들이 정말로 나를 선택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마도 그 책들은 수십 년 동안 제자리를 마련하려고 계획해왔고 그래서 크레펠트 피셸른 또는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이 특별한 토요일 아침에 나의 길과 교차한 것이다. 이건 순전히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서로 얽힌 길을 가던 두 사람이 결국 만나서 평생 함께 지내는 것처럼 숙명 같은 건 아니었을까? 물론 나도 이것이 근사한 착각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만일 내가 다른 책들을 만났더라면 그 다른 책들을 샀을 것이다. 하지만 책을 찾아서 발견하는 사람은 자신이 발견한 책과 자신의 관계가 손님과 상품처럼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환상을 먹고 산다. 벼룩시장에서 책을 찾는 것은 인터넷으로 책을 구매하는 것과 달리 정확한 수요와 특정한 만족이 문제시 되지 않는다. 적절한 순간에 맞닥뜨린 예기치 않은 행운. 우리는 이 행운 때문에 곤란한 동시에 행복해하는 것이다. 선물 받은 책. 책은 선물이다. 오랫동안 이 슬로건을 내건 광고가 있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독일 출판인 및 서적상 협회의 광고였을 것이다. 충분히 그럴만하다. 하지만 어쨌건 간에 나는 지금까지도 이 짧은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실제로 무슨 뜻일까? 자신이 없는 경우에 책을 선물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일까? 아니면 책이 이상적인 선물이라는 의미일까?
혹시 모든 책이 그 자체로 선물이라는 걸까? 아무튼 그 슬로건에는 진부하면서도 경제적으로 극히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는 게 분명하다. 많은 책들이 선물용으로 구매된다는 점에서 책은 실제로 선물이다. 또한 책은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아. 크기부터가 적당하다. 가격도 적절해서 너무 초라하지도 않고 너무 호사스럽지도 않다. 게다가 많이 애쓰지 않고도 우아하게 포장할 수 있다. 책을 선물하는 사람은 실제로 크게 실수할 위험이 없다. 대부분의 집단에서 책을 선물하는 것은 품격 있는 행위 또는 근본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없는 행위로 간주된다. 졸업식, 견진성사, 생일, 기념일에 교장 선생님, 아버지, 친구에게 책을 선물 받는다. 담요도 아니고 스케이트보드도 아니며 살라미 소세지도 아니다. 심지어 선물한 사람이 어떤 책인지 전혀 모르고 선물 받은 사람도 절대 읽지 않을 책일지라도 책은 대체로 무난한 선물이다. 예의를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선물로 받은 커피 테이블북, 겨울의 베네치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큰 소리로 항의하지 않을 것이다. 책을 거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의에 어긋난다. 더군다나 선물 받은 책을 반드시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책을 선물하는 것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책이 달갑지 않은 선물일 때조차도 속마음을 쉽게 감출 수 있다. 그냥 책장에 다른 책들 옆에 꽂아두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책은 마음 불편하게 주의를 끌지도 않을 뿐더러 읽어달라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듯한 느낌마저 준다. 다른 책과 교환하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손쉽게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선물할 수도 있다. 책은 선물 받은 사람에게 한 움큼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온갖 가능성을 제공한다. 책은 사랑의 고백일 수도 있고 또는 정신적인 유대를 맺자는 제안일 수도 있다. 장미를 키우는 이에게 장미에 대한 책을 선물함으로써 그의 열정적인 취미를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칠 수도 있다. 혹은 장미를 키우는 이에게 난초에 대한 책을 선물함으로써 다양성을 가져보라고 돌려 권할 수도 있다. 책 선물은 공동의 추억을 상기시킬 수도 있고 또는 선물하는 사람이 직접 책을 읽으며 느꼈던 강렬한 감정을 전달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나는 출간되는 책의 몇 %가 선물용으로 구매되는지 모른다. 대개는 그 비율이 높다고, 아주 높다고들 말한다. 정확히 얼마나 높은지는 작가로서 전혀 알고 싶지 않다. 어떤 작가가 자신의 책이 선물되기만 할 뿐 결코 읽히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고 싶겠는가. 어쨌든 선물용 책 같은 것들, 즉 특별히 선물용으로 기획되고 집필되는 책도 있으니 말이다. 빌린 책.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을 반복하는 것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우리는 책을 읽으려고 소유해서는 안 된다. 어떤 측면에서 책은 일종의 공공자산이다. 이 말은 도서관의 장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사적인 영역에서도 책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가령 우리는 도자기 그릇 세트나 잔디 깎는 기계를 한번 빌리기 전에 책을 10번쯤 빌려달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도자기 그릇 세트나 잔디 깎는 기계가 책보다 더 친밀한 소유물이다. 왜냐하면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오직 책이라는 형태로 된 종이만이 책 주인의 소유라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책 주인이 골라준 책을 빌리면 그를 우쭐하게 해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책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은
극히 미묘한 일이다. 처형 성체를 기념하기 위한 도자기 그릇 세트가 필요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잔디 깎는 기계가 수리 중이면 다른 기계를 빌려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빌릴 때는 돌려줄 시점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다. 책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독서는 가족잔치도 아니고 정원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독서는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다. 독서는 지연되거나 처음부터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책을 빌려주는 사람도 웬만하면 이렇게 말한다. 서두를 거 없어요. 다 읽으면 돌려주세요. 이것은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 때문에 운명은 예정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빌린 책을 긴 의자에서 조금 멀찍이 밀어놓기만 해도 그 책은 빌린 사람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른다. 내면의 시갯바늘이 큰 소리로 째깍거리기 시작한다. 너는 책을 돌려줘야 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책 때문에 절대 서두르지도 자신을 재촉하지도 않는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 이때 책을 읽지 않은 채로 돌려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책을 빌린 사람은 첫째로 아무 이유 없이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음을 인정해야 하고, 둘째로 책을 빌려준 사람을 고루한 사람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책을 빌려준 사람도 곤란해지기는 마찬가지다. 그 책을 아직 돌려받지 못해서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소심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책의 안부를 묻지 않는다. 어쨌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서두를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빌린 책들이 아직도 읽히지 못한 중간 세계에 갇힌 채 몇 주, 몇 달, 몇 년을 보낸다. 아직은 읽지 않았지만 곧 읽을 거야. 아직 돌려주지 않았지만 곧 읽고 돌려줄게. 약속할게. 최악의 경우 빌린 책이 너무 어려워서 읽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책이 곤란한 상황을 상기시키지 못하도록 가급적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멀리 치워야 할 것이다. 어쩌면 책이 이삿짐에 실려 도시를, 나라를, 대륙을 떠날 수도 있다. 결국 책을 빌린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거나 또는 순전히 건망증에서 그 책을 자신의 소지품 목록에서 제외한다. 좀 더 세월이 지나면 빌린 책은 책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다. 그러다 마침내 다시 팔리게 되면 책에 씌워졌던 오명과 낙인은 지워질 것이다. 이제 드디어 책은 다시 읽힐 수 있다. 누군가가 그 책을 빌릴 때까지. 이 책의 맺은말에서 작가는 본인 스스로가 컴퓨터와 함께 자란 세대인 디지털 원주민이 아닌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칭하면서 언젠가 인쇄된 책을 실제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해도 그것이 결코 우리가 좋은 텍스트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으며 그런 상황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종이신문을 읽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있죠. 저 또한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세상이 아날로그였는데 지금은 디지털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낀 세대들은 대부분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 그리고 그리움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되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했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사라질 수 있겠지만 단 하나 책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 되어버려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책장을 넘기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을 포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이북을 한 번도 안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책은 책장에 쭉 꽂혀서 자신이 선택되기를 기다려주고 내 두 손에서 한 장 한 장 넘겨지다가 잠시 쉬어갈 때는 책갈피로 표식을 남기기도 하는 그냥 지금의 책 자체로 남아주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책장에 꽂혀있던 낡은 책들의 책장을 넘길 때면 그 묘한 책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저는 참 좋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책을 손에 쥐고 읽지만 여러분들께는 제 음성으로 전달을 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책이란 포기할 수 없는 따뜻하고 포근하고 책장을 넘기며 나는 쓱쓱 소리까지도 아름다운 저에게 책이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책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책방 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